국회의원이 아들인 한 고등학생인 아이가 아버지의 힘을 믿고 군인들에게 개돼지라고 무시하였고, 이를 본 그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를 군대에 보내 개과천선시켜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권력은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도시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 안개의 가장 짙은 중심에 차해준 18살의 그는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차지혁 의원은 집권 여당의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와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차해준은 그 제국의 유일하고 완벽한 황태자였다. 그의 아침은 강북의 스카이라인이 발치에 펼쳐지는 평창동의 대저택에서 시작되었다. 수백만 원짜리 음향기기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이 그의 기상을 알렸지만 그는 제왕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수행비서의 나직한 목소리였다. 도련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10분 뒤에 운전기사님이 대기하십니다. 혜주는 눈을 뜨지도 않은 채 손을 휘저었다. 귀찮다는 표시다. 욕실의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얼굴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매와 높은 콧대를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새겨진 야망과 고뇌 대신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권태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 얼굴과 이름이 곧 법이고 질서인 세상에서 살아왔다. 그의 오만함은 일상 곳곳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전날 밤 그는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정판 스니커즈를 주문했다. 그러나 아침에 도착한 것은 미세하게 색상이 다른 제품이었다. 혜주는 즉시 아버지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님, 스타이론이라는 쇼핑몰인데 여기가 나한테 잘못된 물건을 보냈네. 기분이 좀 그런데 알아서 처리해줘요. 단순한 교환 요청이 아니었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에는 그 쇼핑몰에 합당한 고통을 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 실장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알겠습니다. 도련님이라고 답했다. 아마 오늘 오후쯤이면 그 쇼핑몰은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 같은 우연한 불행을 맞닥뜨리게 될 터였다. 혜준에게 타인의 생계나 사업 따위는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 것에 대한 대가로 얼마든지 짓밟아도 되는 하찮은 것이었다. 그의 철학은 확고했다. 이 세상은 먹고 먹히는 거대한 정글이다. 힘이 있는 소수의 인간과 그들의 발판이 되어주는 다수의 개돼지들. 아버지는 그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였고 자신은 그 포식자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 공존 같은 가치들은 약자들이 강자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든 교묘한 세뇌 교육에 불과했다. 진정한 힘은 규칙을 만드는 능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는 그 규칙 위에서 태어났지. 그는 스스로의 논리에 완벽하게 심취해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 오랜만에 아버지 차지혁 의원과 마주 앉았다. 차 의원은 밖에서 보이는 대중 친화적인 정치인의 모습과는 달리 집에서는 극도로 과묵하고 권위적이었다. 그는 식사 내내 국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냉소적으로 의조렸다. 결국 개돼지들은 시끄럽게 지저댈 뿐이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먹이와 적당한 채찍이지. 비전이나 철학 같은 건 사치일 뿐. 혜주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역시 자신의 아버지는 진짜 인간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그런 냉혹한 현실 인식을 존경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식사를 마치자 차 의원이 혜준에게 말했다. 내일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DMZ 최전방 소초 GOP 시찰 일정이다. 국방위원으로서 당연한 활동이기도 하고 너에게도 보여줄 것이 있다. DMZ. 그 단어가 주는 긴장감마저도 혜준에게는 흥미로운 구경거리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황태자의 심정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은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 비무장지대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서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의 자연과 그 위에 섬뜩하게 드리워진 전쟁의 상은
곳곳에 세워진 경고 표지판과 녹슨 철조망이 이곳이 평범한 땅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차량이 GOP 소초에 도착하자 소초장과 장병들이 총출동하여 국회의원 일행을 맞았다. 혜주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의전과 경례를 당연하게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눈에 비친 소초의 모습은 한마디로 후지다였다. 낡은 건물, 부족한 시설,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묘한 냄새. 그는 그것을 가난의 냄새라고 멋대로 정의했다. 차지혁 의원은 국방위원으로서 소초장과 함께 상황 브리핑을 듣기 위해 상황실로 들어갔다.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잠시 혼자 남게 된 혜주는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소초 내부를 어슬렁거렸다. 병사들의 생활관, 식당, 휴게실. 그의 눈에 비친 모든 것은 비좁고 낡고 지저분했다. 이런 데서 사는 놈들이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그는 휴게실 한쪽에 놓인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를 뽑아든 한 병사와 마주쳤다. 병사는 국회의원의 아들임을 알아보고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다. 혜주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전투복, 까맣게 탄 얼굴, 투박한 손. 그 모든 것이 혜준이 경멸하는 개돼지의 표상처럼 보였다. 그 병사가 바로 김도윤 상병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어린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 그는 군 복무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여기고 있었다. 혜주는 김상병이 건네는 종이컵을 받아들지도 않은 채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짬밥 냄새에 땀 냄새. 역겹네. 커피에서도 가난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김상병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입에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마실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라. 혜주는 그 말을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전부? 너희 인생이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겠지. 평생 이런 거나 마시면서 우리가 던져주는 세금으로 연명하는 주제에. 안 그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김상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주먹을 쥔 채 말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뭐가? 사실을 말해준 것뿐인데. 혜주는 한 걸음 다가가 김상병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건드리는 듯한 몸짓이었다. 이봐, 김상병. 너 같은 놈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병사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바로 개돼지라고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주는 먹이나 받아먹으며 자기들끼리 지저대는 가축들. 너희가 지금 나라를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를 위한 총알바지 소모품일 뿐이라고. 이 비좁은 우리 안에서 평생 썩어갈 운명인 거지. 그 말이 소초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김도윤 상병의 눈에서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다. 그는 자신의 가난이나 처지는 모욕받아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과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자부심과 명예를 개돼지라는 말로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상황실에서 나오던 차지혁 의원의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다. 그의 아들이 이 나라의 최전선에서 청춘을 바치는 젊은 군인에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을 퍼붓고 있었다. 차 의원의 얼굴에서 정치인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과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다. 그는 성큼성큼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소초의 모든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뺨을 남은 힘껏 후려갈겼다. 짝!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혜주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어안이 벙벙한 아들을 차 의원은 다시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은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실패작,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을 향한 혐오의 눈빛이었다. 내 놈이 감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으로 개돼지를 노네. 진짜 개돼지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너다. 아비의 권력 뒤에 숨어 약자를 짓밟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과 힘으로 재단하는 너 같은 놈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좀먹는 진짜 버러지들이야. 그는 아들을 김도윤 상병 앞에 무릎 꿇렸다. 그리고는 자신 또한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에 있는 거물이 20살 남짓한 사병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김상병,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장병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키운 내 죄가 가장 큽니다. 이 나라의 아들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이 못난 아비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사죄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부패하고 오만한 기득권의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것은 아들과의 전쟁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 자신의 위선을 향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부자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 해주는 굴욕과 분노에 몸을 떨었고 차지혁 의원은 차가운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날 밤 차 의원은 자신의 서재에서 수많은 전화를 돌렸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권력이 총동원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특전사 출신 중에 최고를 알아봐 주시오. 민간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소.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의 봉사시설 리스트를 뽑아주세요. 호스피스 병동, 쪽방촌 급식소, 뭐든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집니다. 이것은 내 아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인간 재생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해준의 삶은 그날 밤을 기점으로 지옥으로 추락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아버지의 비서들에게 이끌려 어디론가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낡은 수련원이었다. 간판도 없는 그곳의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인간의 형상을 한 화강암 같은 사내였다. 그는 전직 UDTSEAL 교관 출신으로 어둠의 세계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공사부였다.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없다. 번호도 없다. 그저 숨 쉬는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공사부의 첫마디였다. 해주는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빼앗기고 거친 삼배옷 같은 수련복 하나만 걸친 채 연병장으로 끌려나갔다. 인간 재생 프로젝트의 제1관문, 육체의 파괴가 시작된 것이다. 훈련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시험했다. 새벽 4시 기상과 동시에 시작되는 산악구보. 등에는 자신의 몸무게와 맞먹는 통나무를 짊어져야 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면 공사부는 말없이 차가운 계곡물에 그를 처박았다. 식사는 현미밥 한 덩이와 소금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108배를 맞춰야만 먹을 수 있었다. 그의 몸은 급격히 변해갔다. 근육은 찢어지고 재구성되기를 반복했고 그의 피부는 상처와 멍으로 뒤덮였다. 해주는 저항했다.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고 꾀병을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부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굶으면 굶는 대로 내버려 두었고 아프다고 하면 더 심한 고통으로 그를 다스렸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완벽한 통제만이 썩어빠진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공사부의 훈련 철학은 확고했다. 그는 해준의 오만함이 한 번도 자신의 육체적 한계에 부딪혀 본 적 없는 나약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그는 해준의 육체를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그의 정신 밑바닥에 숨어있는 진짜 나를 끄집어내려 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해준의 눈빛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는 생존을 위한 본능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에 대한 깊은 공포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국회의원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고통받고 숨쉬고 생존하려는 한낱 짐승에 불과했다. 육체의 파괴는 곧 자존심의 붕괴로 이어졌다. 해준이 평생을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 아버지의 이름, 돈,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은 이 고립된 산골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가장 굴욕적인 훈련은 참선 시간이었다. 하루 12시간의 고된 훈련이 끝난 후 그는 얼음장 같은 마룻바닥에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했다. 공사부는 그의 앞에 앉아 그의 눈빛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가차없이 죽비를 내리쳤다. 짝! 소리와 함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날카로운 고통.
내 안에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 오만함인가? 그 열등감인가? 직시해라. 공사부의 외침은 그의 전곡을 찔렀다. 열등감? 내가? 국회의원 차혜준의 아들인 내가? 그는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그의 정신을 감싸고 있던 방어기제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갔다. 그는 보았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따리를 튼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느끼는 거대한 열등감을, 아버지처럼 위대해질 수 없다는 불안감을.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개돼지라 칭하며 짓밟고 그 위에서 군림하며 거짓된 우월감을 맛봐왔던 것이다. 자신의 민낯을 마주한 순간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공사부는 혜준을 연병장 한가운데 있는 진흙 구덩이로 끌고 갔다. 내 놈의 그 거짓된 자존심을 오늘 이 진흙 속에 모두 파묻어라.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여기서 내 힘으로 기어나와 봐라. 혜준은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발버둥 쳤다. 하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빗물과 눈물, 콧물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적셨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부짖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나약함을,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를 향해 울부짖었다. 그것은 저항의 울음이 아니었다. 완벽한 항복이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처절한 통곡이었다. 한참 후 기진맥진하여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를 공사부가 진흙탕 속에서 건져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혜준을 마루에 눕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제1관문이 끝났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다. 혜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제국의 황태자는 그날 밤 진흙 구덩이 속에서 완전히 죽었다. 산속의 수련원에서 나온 혜준은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육체는 파괴되었고 자존심은 가루가 되었다. 이만하면 아버지의 분노도 풀렸으리라. 그러나 그를 태운 차는 서울이 아닌 전라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조그마한 호스피스 병동이었다. 별빛 요양원. 간판의 이름과는 달리 그곳은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지막 정거장이었다. 혜준을 맞이한 것은 의사가 아닌 인자한 미소의 사회복지사였다. 앞으로 2달간 혜준 학생이 할 일은 이곳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녀가 내민 업무 목록은 충격적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대소변 받아내기, 식사를 못하는 이들에게 미음 떠먹여주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트 갈아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 말벗 되어드리기. 이곳에는 공사부의 죽비도 지옥 같은 훈련도 없었다. 대신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약품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뒤섞인 공기. 그는 첫날 한 할아버지의 용변을 치우다 복도로 뛰쳐나가 구토를 했다. 육체적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생리적인 혐오감과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광경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그에게 배정된 환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윤 노인이었다. 그는 전직 국문학 교수 출신으로 폐암 말기를 선고받고 이곳에 온 사람이었다. 모두가 그를 윤 선생님이라 불렀다. 윤 선생은 혜준을 보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 집안 망나니가 또 봉사활동 점수 따러왔구만. 쯧쯧. 자네 같은 부잣집 도련님들이 제일 역겨운 게 위선이야. 더러운 건 보기 싫고 힘든 건 하기 싫지만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는 싶지. 그의 말은 정확히 혜준의 과거를 꿰뚫고 있었다. 혜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묵묵히 윤 선생의 식사를 돕고 가래를 뱉어낼 수 있게 등을 두드렸다. 윤 선생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를 모욕했다. 손길이 왜 이리 거칠어? 사람 잡겠네. 자네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진다. 썩 꺼져. 하지만 혜준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공사부의 지옥에서 그의 모든 감정은 마모되어 버린 듯 했다. 그는 그저 기계처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그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힘도 돈도 권력도 아닌 그저 사람과 삶 그 자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혜주는 점차 호스피스의 일상에 익숙해져 갔다. 더 이상 구토를 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신음소리에도 무뎌졌다. 그의 기계적인 태도에 실망한 듯 윤 선생의 독설도 차츰 줄어들었다. 변화는 어느 날 밤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따라 유독 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윤 선생이 진통제를 맞고 잠시 안정을 찾은 뒤 혜준을 불렀다. 이리 와봐라 애송아. 그는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시집 한 권을 가리켰다. 내 눈이 침침해서. 내놈 목소리는 재수 없지만 글자나 좀 읽어다오. 혜준은 의아했지만 말없이 시집을 펼쳐들었다. 그가 한 편, 두 편 시를 읽어 내려갈수록 윤 선생의 얼굴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사라지고 깊은 상념이 어렸다. 그날 밤 윤 선생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로지 문학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가르치고 글을 쓰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아름다운 문장 하나에 가슴이 뛰고 제자의 성장에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아왔다.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애틋했던 사랑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자네 아버지는 세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아내와 함께 보낸 저녁 노래 시간을 가졌지. 자네 생각엔 죽음 앞에서 어떤 기억이 더 따뜻할 것 같으냐? 그의 질문에 혜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옆 침상에서 지내던 항상 조용히 미소만 짓던 할머니 한 분이 잠을 자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혜주는 아침에 그녀를 깨우러 갔다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손을 만지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간호사들을 도와 그녀의 마지막을 정리했다. 평생 죽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단어로만 여겼던 그가 처음으로 마주한 실체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개돼지라 불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저마다의 애틋한 사랑과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엄함 앞에서는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자신의 지위가 먼지 한 톨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혜주는 진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봉사활동 점수를 채우러 온 망나니가 아니었다. 그는 죽어가는 이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가장 낮은 곳의 동반자였다. 그의 눈빛에서 공포와 경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호스피스에서의 2달이 끝나자 혜주는 마지막 관문으로 보내졌다. 그의 세 번째 지옥이자 천국이 될 그곳은 땅끝 해남의 작은 농가였다. 평생을 땅만 파고 살아온 노부부가 그의 새로운 스승이었다. 일하기 싫으면 오지도 말았어야지. 여기서부턴 몸뚱아리가 재산이여. 할아버지의 첫마디는 무뚝뚝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이곳에서의 노동은 공사부의 훈련과는 성격이 달랐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한 노동이었다. 혜주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소여물을 끓이고 해가 질 때까지 밭을 갈고 씨앗을 심었다. 그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며 어느새 굵고 단단한 농부의 손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했지만 그는 점차 흙의 감촉과 생명의 신비에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이 심은 씨앗에서 여린 싹이 돋아나고 그 싹이 태양을 향해 자라나는 것을 보며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어미 소가 힘겨운 진통 끝에 송아지를 낳는 장면을 밤새 지켜보며 그는 생명의 탄생 앞에서 숙연해졌다. 그는 이곳에서 돈이 아닌 자연의 순리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배웠다.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몸으로 깨우쳤다. 어느 날 저녁 노부부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밥상 위에는 갓 지은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혜준이 직접 밭에서 캔 상추와 풋고추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밥상은 그가 평생 먹어온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달고 맛있었다. 이 쌀 한 톨에 농부의 땀이 100방울은 들어가는 것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밥을 함부로 못 남기제.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밥을 씹는 순간 혜주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이 개돼지라며 경멸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쌀을 만들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뿌리였다는 사실을. 그는 그 뿌리를 통째로 부정하고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제국의 황태자가 아니다. 자신은 그저 이 땅에 발을 딛고 땀의 가치를 아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었다. 길고 길었던 6개월의 인간 재생 프로젝트가 끝났다. 그를 데리러 온 것은 아버지의 차가 아닌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비서의 평범한 승용차였다. 차에 오르는 혜주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다부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깊고 평온해진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했다. 김도윤 상병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이제는 예비역이시겠군요. 제가 꼭 직접 뵙고 사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차지혁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며칠 후 혜주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김도윤 씨와 마주 앉았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대학생의 옷을 입은 그는 건강하고 씩씩한 청년이었다. 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처절한 고백이었다. 저는 세상을 인간과 개돼지로 나누는 미친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바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모든 삶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해남의 농가에서 겪었던 일들도 이야기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톨에 담긴 땀의 가치를, 정직한 노동의 신성함을 배웠다고 말했다. 저는 김도윤님 개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인간의 삶의 무게를, 한 나라를 지탱하는 성실한 땀의 가치를,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모욕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어리석었던 과거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김도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한 명의 오만한 소년이 아니라 지옥을 건너온 한 인간의 영혼을 보고 있었다. 김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사과. 너무나 무거워서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차혜준 씨. 그리고 환영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것을.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그리고 가장 진실된 화해의 악수였다. 그날 이후 차지혁 의원의 집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부자 사이의 권위적인 침묵은 사라지고 솔직한 대화가 그 자리를 채웠다. 혜주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권력의 비정함, 정치의 허무함, 그리고 아들이 자신과 똑같은 괴물이 될까봐 두려웠던 한 아버지의 고뇌를.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혜주는 대학 진학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권력의 길을 걷는 대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이 상처 줬던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결정에 차지혁 의원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자신과는 다른 그러나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2년 후 한 방송사의 시사 다큐멘터리가 쪽방촌의 겨울나기를 취재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비춘 곳은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연탄을 배달하는 자원봉사 현장이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틈에서 유독 묵묵히 가장 많은 연탄을 나르는 한 청년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었다. 검댕으로 얼굴이 까맣게 변했지만 그의 미소는 그 누구보다 밝았다. 차혜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막대한 유산을 미리 당겨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업에 쏟아붓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뉴스 정치면에 등장하는 국회의원 차혜준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사회면에 등장하는 청년 봉사활동가 차혜준이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 인터뷰를 요청하는 PD에게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빚을 갚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과거에 저버렸던 수많은 살들에게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할 빚말입니다. 그는 다시 연탄 지게를 짊어졌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땀과 행동으로 차혜준이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 자랑스럽게 다시 쓰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